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부로 약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정말 긴 터널 끝에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과연 지금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 터널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좀 갑갑한 마음도 드실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이겨낼 수가 있을지,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조금씩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재미없는 횡보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장세 여전히 이제 하락 장세는 아니고 횡보 장세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또 오랫동안 하락 장세가 좀 길게 이어졌고 살짝 반등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할 만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무너지면서 지금 많이 답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오늘도 톤이라는 코인이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코인과 또 이제 잘 복구를 해주는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코인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제 어떤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제 또 38,400달러 부근까지 확인을 하고 다시금 또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또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뒤 얘기 나눠보고요.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시장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정말 지루한 시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루하루가 거래량이 막 터지는 건 없는데 하루에 뭐 한 5%, 10%씩 이렇게 달리는 건 있지만 그게 또 나의 종목은 아닌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시장이 제기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소가 되기까지 또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 해소가 되는 기간은 아마 5월 초 다음에 있을 이 FOMC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들 많은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빠르게 매도 그러니까 좀 홀드하는 그 기간보다는 조금이라도 벌었다라면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받치지 못하고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똑같이 뭐 이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저희가 뭐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도 그 흐름에 맡겨서 똑같이 타서 나중에 어떤 이 불확실성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거든요. 조금 몇 프로 못 먹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또 해소돼야 될 악재들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슈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루님. 네,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인데 이제 호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이슈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악재 뉴스긴 하지만 사실은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인데 그 호재가 작용이 많이 안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지난 방송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 같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금지 국가였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금지했던 국가였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서방 나라 국가들이 이제 경제 제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이제 현금을 루블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경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이번에 암호화폐 디지털 통합 법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호재가 아니고 악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거래를 허용을 하면서 러시아발 암호화폐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매수액이 9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0만 원까지만 매수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겠다. 그것도 암호화폐에 대한 기초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한 투자자들에 한해서만 900만 원까지 매수를 가능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내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만 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정말 너무나도 좀 짠돌이스러운 좀 규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지 풀어드릴게요. 이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지고 왔고 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러시아 은행권들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거래소도 같이 하고 수탁 서비스죠. 커스터디 서비스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규제 초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투자액을 1년에 900만 원까지밖에 개인 투자자들은 못하지만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문 투자 기관이라든지 전문 투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해서는 무제한으로 진행하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을 살리면서 그 지금 무너져가는 러시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할 거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은행에 맡겨서 투자해라. 그럼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히 이제는 입장을 반대로 바뀐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자 이번에 또 규제법 초안에 뭐라고 들어있냐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채굴에 대한 자세한 범위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제할 수 있고 특히나 거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선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암호화폐에서 이제 러시아가 정말 700만 원, 900만 원까지밖에 못하게 한다. 75만 원까지밖에 못하게 한다. 암호화폐는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암호화폐를 정말 규제 이렇게 정말 투자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그 러시아의 경제를 살리고 러시아 은행권들을 먼저 일으키겠다. 암호화폐는 하나의 방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실제로 이번에 지금 보면은 그 러시아에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은행연합회 회장이죠. 협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서방 제재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의 대체 자원을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가 아직도 너무나 힘든 상태다라고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암호화폐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암호화폐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낸 국가 그리고 전쟁이 심지어 침략을 당한 국가 이런 국가들을 모두 다 보더라도 정말 이제 전통 경제보다는 암호화폐밖에 답이 없다. 암호화폐는 이렇게 전 세계에 쓸모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일전에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다 이런 이슈를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1년에 9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일정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러시아 은행권 자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일정 부분 제도권 안에서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한수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렇게 심심했던 이유만큼 사실 뭐 악재나 호재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좀 심심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그 마침 딱 그런 거죠. 시장이 나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 싶어서 나쁜 뉴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좀 자극할 만한 뉴스를 또 내보내고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또 이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또 사람들한테 희망을 또 불어넣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제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또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좀 이거는 뭐 악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메타버스, 이게 메타버스 이제 미성년 사용자에 미칠 5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가 어느새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루블록스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월간 활성 플레이어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많은 메이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내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는 명품이나 혹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 매장에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좀 펼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아동, 청소년, 장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집단으로 우리가 가져오자, 그리고 좀 유지를 하고 좀 이렇게 모시자라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가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를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 애들,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은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릴 때일수록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이 하는 부분, 이 로블록스 같은 게 또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은 나중에 이게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연령층이라면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지만, 지금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많은 연령층은 다 10대 정도, 10대와 20대 사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아직 교육이 제대로 된 재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사생활 침해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의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정보가 이제 기입이 되고 보안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리적 반응, 신원, 행동 경로, 사회적 관계, 대인 관계 등등 저희가 지금 모바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허위 정보, 두 번째 허위 정보와 행동 조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이 아바타는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거나 잘못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또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받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성숙하지 못한 생각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위 정보나 행동 조작이 어린 아이들한테 또 추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 부정응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VR을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헤드셋을 착용을 할 텐데, 저희도 최근에 게임을 하거나 이런 VR을 써보면 많으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현기증이 난다, 어지럽다, 구역질이 난다, 그다음에 방향 감각이 상실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숙한 저희가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현실감과 좀 떨어진 부분에서 또 그렇게 적응이 된다라면 또 오히려 현실로 돌아왔을 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세 번째 문제가 있었고, 자, 이 네 번째 문제로는 이제 음란물과 이 성폭력 문제,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부분도 좀 생길 수 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려면 성인 이후에 클럽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직 그런 체제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린애들도 충분히 그런 클럽 같은 데를 갈 수 있고, 거기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그 연령층이 또 이런 문화를 접하다 보면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다음에 심리적인 위험이 있다. 그다음에 자,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에 연결된 이 VR 헤드셋이 기기나 이런 걸 잘 통제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면 어디 갑자기 이 헤드셋을 들고 어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밖에 나가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학교나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서도 또 그런 걸 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이거 자체는 지금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나쁘지 않지만 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좋은 것도 이거를 잘못되게 그리고 통제를 잘못하게 그리고 과하게 사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최근에 이제 상하이에서 봉쇄책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파가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 봉쇄가 풀리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 반영이 됐고 좀 봉쇄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안도하기엔 좀 이르다. 그래도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은 그걸 봉쇄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받겠지만 이게 나중에 나비 효과,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나비 효과로 이어져서 다른 지역에 혹은 다른 기업에 많이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이 상하이가 좀 가지는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하이 자체가 2,500만 명의 도시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중국 이제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도시 중에 제조업이랑 수출 거점 중에 하나인 상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가 이제 봉쇄가 됨으로써 상하이 주민들은 뭐 고립, 식량 부족, 의료 서비스 부족, 뭐 접근 불가 이런 등등의 고초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인 이곳에서 인력 부족에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화물 운송량의 20% 이상이 이제 상하이항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상하이항에서 처리해야 될 뭐 수출, 수입 이런 내역들이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나가니까 또 이 선박에 쌓여서 장기간 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라고 해요. 평균 며칠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 8일, 9일 정도 미뤄지면서 원래 나가야 될 곳, 그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이 제대로 글로벌 시장이 흐름이 조금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 항공사들의 항공편도 좀 취소가 되면서 수출입 배송을 지원하는 트럭들도 90% 이상이 이제 운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 수출의 이제 6%를 생산하는 이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에 저희가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애플, 뭐 소니, 그다음에 퀀타는 뭐 맥북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그 상하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봉쇄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애플 저희랑 실적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소니, 퀀타, 테슬라 등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이 어느새 나스닥과 커플링 돼가는데 나스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기업들도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될 기업 실적들이 조금 적게 나온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이 이어져서 나스닥에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어느 정도 뭐 몇십 프로 정도의 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가끔 디커플링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커플링이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이 받아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상하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봉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을 조금 지금 당장은 이렇다.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고 이어진다라면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씩 봉쇄를 풀고 있고 이 코로나 관련 여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메타버스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프라이버시나 신체적 부작용, 또 이 심리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특히나 미성년자,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하자. 이 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상하이 봉쇄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무역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스닥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어제 그 순간적으로 암호화폐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 지금 긴축 공포가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증시와 암호화폐가 모두 다 이제 같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미국의 증시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폐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세인트루이스의 연방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연준은 빠르게 금리 인상을 더더욱 해야 된다. 3.5%까지 좀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갑자기 또 한 번에 인상을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긴축 금리 그리고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리고 있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악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또 긴축 정책이 시작이 되고 더 강화가 된다면 암호화폐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증시와 암호화폐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조금 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이 뭡니까? 자, 한 기업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그 증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증권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정말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긴축 정책 이유로 인해서 암호화폐와 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면 전통 금융인 은행 관련 주들, 그 전통 은행들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당연히 그거에 상한 만큼 그 기업이 커야 되는데, 자 이번에 실적 발표를 어제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죠. 자,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아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막상 그 실적을 딱 가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았네. 그렇다면 기술주가 내려갈 때 미국의 전통 그 금융주들이 올라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통 금융주들이 거품이고 아직까지도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되면서 미국의 증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졌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말 암호화폐와 증권 자체가 사실은 커플링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뭐 기술주들 여러 가지 그 몇몇 그 종목들과 암호화폐가 커플링이 되는 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과 암호화폐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시장이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정말 가치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정말 서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탈중앙화와 중앙이기 때문에 서로 묶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디커플링이 돼서 너무나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제 10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이 됐습니다. 계좌 이동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 거래소로 이동이 됐는데, 이 1000개의 비트코인 정말 많은 양의 비트코인입니다. 이 양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갑 계정 중에 고래 3위라고 합니다. 계정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 투자자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서 1000개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 자,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반복되는 거지만,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옮겨진다라고 할 때는 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거래소에서 내다 팔기 위해서 개인 지갑을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심리가 적용이 되는데,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아서 홀딩을 하겠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래 3위 계좌죠.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래 3위 계좌에서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1000개를 옮겼다. 정말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트코인 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모을 때다. 그리고 지금은 홀딩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가치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리드 투자자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큰 고래가 비트코인 사서 모은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 밑에 있는 4위, 5위, 6위 이런 계좌에서도 그 팔로우 투자자라고 해서 2위가 움직여?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지라고 하면서 정말 큰 그 지갑들이 움직이는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아래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8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하락은 이미 사실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락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 상승에 대한 하락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동안 매도했었던 고래 투자자들의 매집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재미없는 장세가 일어날 뿐 지금 아직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변동성이 커서 무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구간만 좀 잘 버티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가치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긴축 공포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도 3년 내 최고치를 찍으면서 어제 하루 동안 증시 모두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빠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해서 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모두 동반 하락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오르고 있고 증시는 실적 부진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또 독주를 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때 거래소와 지갑의 물량 이동을 보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3위 고래 비트코인 지갑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1,000개가 다시금 지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비트코인 팔지 않고 사모을 때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항상 이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뉴스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이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아니다. 이걸 좀 갑론을박이 정말 많아서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글로벌적으로 뭐 EU나 그다음에 미카 이런 곳에서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비트코인 채굴 중단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좀 틀렸다라는 이유를 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최근에 이제 환경 파괴 문제로 비트코인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작업 증명 방식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때 더불어서 작업 증명 방식이던 이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는 POS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대비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뭐 POS로 바뀌면서 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꾸는구나라는 그런 또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상징성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가치보다는 사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죠. 이 비트코인 지금 이제 한 개를 채굴하는데 비용이 35,000에서 4만 달러가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없애는 것은 비트코인의 내재된 가치를 없애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치를 뭐 전달하거나 저장하기에 또 적합하지 않은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 비트코인 저희가 근본적으로 희소성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 가격으로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는 믿음과 그리고 2,100만 개의 한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3만에서 4만 달러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캐치를 했습니다. 채굴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의미가 없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자, 비트코인 자체는 스스로 돈을 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은 스스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금이 희소하다고 믿으면
이를 위해서 좀 비용을 들여가지고 채광을 하기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희소하다고 믿고 그다음에 채굴을 통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거의 가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의 정당성 그리고 이 POW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가치는 이제 사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죠. POS.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ICO, 그다음에 디파이,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P2E, 그다음 다오까지 이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이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받쳐주기 위해 사용성을 높여주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POS 적합하다. POW에서 POS로 온 거는 POW는 이거를 채굴하는 데 가치를 두는 거에 의미를 두는데 이더리움은 그거보다는 이걸 사용하고 여러 군데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맞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금화를 만드는데 금이 많이 들어가니 뭐 종이 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런 발상.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되는데 뭐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 이제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발상은 좀 아니다. 정말 이 비트코인을 위한다라면 증명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코드를 바꾸라는 말 대신에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좀 더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게 정말 이 비트코인을 위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위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환경 오염을 많이 꼽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이게 또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들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또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갖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어떤 걸까요? 네, 이제 특징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올라갔던 코인이라든지 많이 급락했던 코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제 메탈이라는 코인을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메탈이라는 코인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올라갈 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냐면 이 코인 무슨 호재 있나요? 그리고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연속으로 상승을 진행을 했었고 그전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선은 그냥 쭉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코인은 그런 차트는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조정이 있고 눌림목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트에 우상향 차트를 좀 만들어주는 건데 자 어제 좀 상당히
라인 좀 많이 올라갔고 그제도 올라갔고 오늘은 또 음봉 장세죠. 그래서 분명 이 메탈을 어제 사신 분들이 또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 메탈이라는 코인이 4% 이상 또 올라갔다가 또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제도 올라갔던 코인이 오늘도 올라가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구간인 것 같아서 오늘 매수했더니 지금 또 손실 중이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메탈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지켜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알려주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제가 연결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더니 자, 이렇게 하락 세경의 패턴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였다는 소리죠. 쭉 가면은 첫 번째 위에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위에 맞은 부분을 그대로 일자로만 그냥 가지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 정도의 격차,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의 박스권에서 가장 큰 변동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가져가셔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돌파했을 때 이 라인을 그대로 맞춰보면 정말 1차적인 목표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차적인 목표가가 나와주고 그 라인을 저항받고 내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코인은 이 돌파된 시점과 저항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한 수익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저항대 부근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갈 때 손절을 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여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는 최근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최근으로 돌아왔더니 그 라인을 이미 찍고 목표가를 달성하고 쭉 내려옵니다. 하락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 하락에서 여기 지지라인 보니까 62동 평균선이에요. 보니까 예전에 뚫지 못했던 방금 전에 제가 찍었던 그 고점과 고점에도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62동 평균선을 정말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쭉 따라서 내려오고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 라인을 뚫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 라인이 뚫리면은 저항 라인이 뚫리면 이제 그거는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 라인에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돌파된 이후에 62동 평균선은 반등받고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1차적인 저항대 라인이 이 라인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라인까지 돌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세 매수세가 들어왔죠. 자, 여기서 싸웁니다. 싸우다가 뚫려요. 뚫리게 되면 사실은 이 구간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항대 라인은 끝났죠. 한번 상승했다가 이제 내려왔죠. 거래량 빠지죠.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밑에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노란색과 맞물리는 구간이에요. 자,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 라인을 돌파했다. 지지를 받았다.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이제 상승의 추세로 올라가서 상승의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 라인까지 돌파하고 어제 눌림목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으로 바꿔놓고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거래량 같은 것도 보시는 조그마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자, 상승할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매수 거래량이 있죠. 당연히 매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윗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와 매도가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순수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차트이고 여기는 매도와 매수가 차익 수익 실력 물량과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매수 물량이 싸우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매수 물량만큼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라인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아직 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음봉의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보세요. 음봉은 나와주고 있는데 음봉의 거래량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여기서 이미 살 사람은 여기서 미리 누군가가 매집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리 사놨고 여기서 빠지는 거는 이제 올라가서 안 올라가네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조금씩 매도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거래세가 터져 나오면서 상승을 한다. 이런 패턴 우리 투자분들도 알아주시면 충분히 매매하기에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미 지금 지나간 일이잖아요. 상승을 하고 이미 지금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지금 2.4%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라인에서 과연 어제 사신 분 또 오늘 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저항대 라인인데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저항대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금 버텨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큰 엘리어트 상승 파동이죠. 계단식 상승해서 이제 막 1파, 2파가 끝났을 뿐 아직 찐 3파는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자, 주봉상의 차트로 보시면 정말
조금 중장기적으로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이제 막 62동 평균선을 뚫고 어제 음봉장세에서 지지받았던 구간이 주봉상의 62동 평균선의 지지라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말 오랜 기간 하락이 나왔어요. 주봉상이기 때문에 정말 몇 주입니까? 이게 캔들 하나당 한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랜 시간 하락이 나오고 이제 막 62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원형 바닥 상승까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라인만 돌파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봉상의 흐름으로 조금 더 길게 롱런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탈 보시면서 급등한 코인들 어떻게 매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한수님의 특징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보라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보라가 2.0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격과는 별개로 지금 나름의 커뮤니티 개발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어느 정도 탈중앙화 이제 강화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리브랜딩 된 보라 2.0은 이제 최근에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확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탈중앙화 플랫폼을 좀 성장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골프 게임인 이제 버디샷을 시작으로 올해 10종의 P2E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보라가 가지는 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이 좀 참여를 통해서 탈중앙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생태계를 꾸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걸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반을 다지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기업들만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커뮤니티 멤버가 전혀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선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뒤에 부분은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라 같은 게 1,000원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 6일이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똑같이 또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 박스권에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보라 같은 경우는 전체 11월 18일 이후 이때 16일 18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어진 이후에 계속 비슷한 라인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뜻은 그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 벽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좀 많이 뚫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도 방탄 헬멧을 쏠 때 그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겹겹이 구조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뚫기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금 보라 차트 같은 경우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뚫기 위해서는 웬만한 좀 강력한 호재가 혹은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좀 상승을 좀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좀 지금 현재 자체는 많이 저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코인 자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우리 이렇게 웨이브 같은 파동을 이어갈 텐데 그 웨이브의 바닥권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 있는 코인 지금 현재 1,000원인데 지금 뭐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추세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지금 뚫지 못하는 구간인 1,050원대를 넘어준다라면 한 번에 쭉 떨어졌었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메울 것이다. 그래서 1,2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추세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징 코인들 살펴봤고요. 바로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공략해보고 싶은 코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익이라는 코인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우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옵니다. 이 코인도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상당히 많을 거고요. 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금 이제는 저점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사실상 고점 이후에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그려주면서 헤드앤숄더로 내려가는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10이라는 코인을 노려보냐면 정말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저항대 라인을 그려놓고 저항대까지 하는 역발상 매매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주봉상의 차트를 지금 지켜보시면 자, 내려가던 코인이 지금 62동 평균에서 저항대를 맞고 그대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 라인들 쪽에서는 지지 라인과 새로운 저항 라인을 형성시켜 놓고 이 안에서 다시 싸울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올라갈 때 그냥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려꽂기만 하는 코인은 없어요. 대부분 내려갔다가 데드캣 바운스로 올려놨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일단은 하락폭이 좀 많이 없어졌죠. 하락폭이 상승 이후에 하락폭이 좀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씩 다시 한번 매수 거래량이 늘어나고 어제 엄청난 밑꼬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라인에서 조금씩 누가 또 매수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356원 이 라인 쪽에서 노려보시면 대신에 손절가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이전의 지지 라인의 몸통 그리고 예전의 저항대 라인과 일치하는 구간이죠. 바로 330원까지 정말 타이트하게 손절가 라인을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라인은 대신 좀 크게 할게요. 역발상 매매는 이전의 저항대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60원까지 그래서 손절가 짧게 목표가는 크게 가는 이런 전략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익 차트 분석과 함께 역발상 매매법 배워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제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좀 들고 왔어요. 거래소 잔고가 3년 반 만에 최저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즉슨 좀 다른 말로 좀 편하게 풀이를 해드리면 지금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이 가격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이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어두고 이거를 시장에 내보내지 않고 있다. 호들링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호들링은 자산을 매입해 보유하는 이제 전략을 가리키는 뭐 암호화폐 이제 업계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호들링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자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에 거래소보다는 개인 지갑에 많이 넣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줄었다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판매될 비트코인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가격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070만 원. 어제 밤새 아침에는 떨어졌다가 그다음 새벽에 똑같이 말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5,07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 이제 엔빌로프 선을 좀 넣어놨어요. 엔빌로프 선을 보니까 그래도 그 선을 뚫고 내려간 이 선, 제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선을 뚫고 내려간 적이 없고 그 부분은 최소한 지지를 해주자. 그리고 어제 떨어질 때도 그 부분에선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선 두 개를 그어서 추세선을 좀 그어놨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래로 이어지는 추세선이 있고 그 부분에 상방을 이탈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상방 이탈을 좀 도전을 했으나 아무래도 매물대가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최근에 뚫지 못했고 그 전에 뚫지 못했던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좀 못 뚫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격이 5,150만 원, 5,115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추세가 정확히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
권유드리는 가격도 5,115만 원 이상에서 한번 노려보시라. 그렇게 되면 그 위에까지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밑에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물대가 많이 모여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음봉 자체가 긴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5,620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4,480만 원 정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코인 모두 좀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고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